15초 남짓한 짧은 동영상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즐겨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틱톡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 하원이 미국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 번 흐지부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진짜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틱톡이 미움받는 이유,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미국이 끝내 틱톡을 좀 퇴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미국이 민간 기업에 왜 이렇게 기업을 접으라 마라 하는 겁니까, 사업을? 네, 한마디로 틱톡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틱톡 우리는 지금 유튜브의 동영상에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틱톡이 이 유튜브를 압도하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틱톡 다운로드 숫자가 유튜브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아주 짧은 강렬한 메시지인데 특히 이제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면서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소유 구조가 아주 의문투성이거든요. 네. 무슨 상장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업이 공개가 된 적이 없죠. 그런데 이 회사는 대부분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바이트 댄스, 그러니까 컴퓨터의 단위인 바이트를 가지고 춤을 춘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바이트 댄스가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트 댄스가 사실 역시 비공개 비상장 회사고 화웨이와 비슷하게 중국의 안보의 핵심 회사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본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나왔고 또 이 틱톡을 통해서 전 세계인을 감시하고 있고 전 세계인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세계인의 의식 개조 작업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으니까요, 그 플랫폼이. 예, 특히 지금 바이트댄스의 7개 사업 분야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중에 특히 이 토우티아오라는 뉴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원래 바이트댄스는 뉴스 플랫폼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언론사들 한국에서는 사실 아침에 모닝요일만 보면 다른 거 안 봐도 되잖아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방송이 없다 보니까 뉴스는 넘쳐나고 뉴스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바로 바이트댄스가 토우티아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뉴스를 클릭해서 보면 각자의 성향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분석해서 지금 당신은 이런 뉴스를 지금 필요로 하지?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 정시에 관심이 있다. 이런 서학개미들의 경우에는 뉴욕 정시 폐장하기 직전에 뉴욕 정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중 세력들이 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뉴스에서 중국에 대해서 좋은 뉴스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계인의 의식 개조 사업을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보 조작을 한다. 이런데 이 틱톡의 한 고위층 직원이 실제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어떤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무슨 소유구조 면에서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군이 하는 회사가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았는데 알고리즘 조작까지 해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더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동안 좀 조용해졌다가 잠잠했었잖아요. 예,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란 분이 계셨잖아요. 또 대통령이 되시려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틱톡 강제 매각 명령을 발동을 했어요. 그게 202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왜 민간 회사를 왜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정명령을 후임 대통령이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허지 부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섰어요. 이거 틱톡 없애야 돼. 다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틱톡을 없애는 쪽으로 찬성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틱톡 그 비토의 주도 세력이 바이든 대통령이 됐어요. 왜 그 사이에 무슨 변수가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틱톡에 짧은 동영상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민간인들을 압살하는 그런 장면들의 동영상이 수십만 개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분노했고 특히 미국에 와 있는 이스라엘 유대계 자본들이 이거 중국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야. 역시 중국 공산당이 조작한다더만 그게 맞는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유대인 세력들이 틱톡 금지령을 발동을 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 세력들은요, 에이펙 같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불리한 입법 활동을 하면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강력한 로비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월가 정가의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도 보통 큰 손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유대인 돈 안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돈 안 받아도요. 유대인에게 조금 비판적이면 상대 후보한테 엄청난 융단 폭격의 자금 지원을 해서 반드시 떨어뜨리고야만은 아주 강력한 그 정치 로비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미국 의회, 미국은 이번 이 11월 달 선거에서 하원 의원 전원, 상원 3분의 1 전부 다 바꾸거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의원들은 유대인들 눈치를 봐서라도 틱톡 금지하자 이렇게 지금 강제하고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왜 4년 전에 틱톡을 살려줬느냐. 이 틱톡이 젊은 세력들이 많잖아요. 또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민주당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자신한테 불리하니까 중국까지 걸어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 바이든은 내한테는 필요해 하면서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까지 나서니까 특히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로 손수 날아가서 이스라엘 도와주겠다 한 것이죠. 이게 다 선거를 의식한 건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유대 세력들의 미국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보는 참 씁쓸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역사의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까지 냈었는데 왜 이제 반대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는 그렇게 진지한 반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틱톡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더 나쁜 적을 공격하느라고 좀 덜 나쁜 적을 칭찬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비유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는 페이스북, 요즘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그 회사에 굉장히 신세를 많이 졌는데 4년 전 선거에서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막 소송을 하겠다고 이럴 때 메타가 트럼프 가짜뉴스라고 그러면서 트럼프를 계정에서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트럼프가 강제 퇴출당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SNS를 만들고 그런 행보를 보인 거군요.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뭐 트위터에도 물론 쫓겨났지만 그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고 있었는데 틱톡을 없애면 미국의 SNS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메타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 그러니까 메타 잘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겠어. 그런 어떤 시그널로 보여요. 실제로 메타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 첫 발언 나올 때 5%가량 떨어졌다가 밤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페이스북 길들이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인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틱톡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명분을 줬다. 무슨 명분이냐? 야, 이게 중국의 어떤 안보 정보 수집과 중국의 여론 조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 대목은 앞으로도 틱톡에게서는 큰 멍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하원을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 거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게 매물이 나온다면 인수를 누가 할까요? 예, 지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하원 표결이 있는데 현재 상임위 통과 아주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굉장히 본회의도.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원도 넘어가는데 상원에서도 현재 틱톡 퇴출시켜야 된다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165일 이내에 반드시 매각을 해야 돼요. 왜 165일이냐? 앞으로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인데 어떤 달은 30일까지 있고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세보면 165일이 되는 것입니다. 165일 내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삼성의 그 갤럭시에 들어와 있는 그 안드로이드 앱, 그다음에 아이폰 앱 여기에 이제 더 이상 틱톡을 다운로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게 당분간은 그래도 유지가 되겠지만 업데이트도 못하고 신규 다운로드를 못하면 떨어지겠죠, 결국 이용자들이? 고사되겠죠. 틱톡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인데 다만 6개월 내에 팔 수가 있어요. 165일 내에. 팔면 그것이 이제 미국계 자본으로 해서 다시 출발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공산당으로 정보가 넘어갈 우려가 좀 차단되니까 미국에서 그런 조건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공산당 자본은 다 손떼라는 겁니다. 그 바이트댄스가 손떼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사겠다. 또뭐 오라클이 사겠다. 여러 간데 지금 그 입질은 하고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틱톡과 틱톡의 실질 주주인 중국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수 후보의 샘 올트먼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틱톡을 키운 게 바이트댄스고 여기에 창업주 장이밍인가요? 이분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뭐 공식 석상에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IT 천재들, 스타들 중에서 뭐 우리 볼 수 없는 공개성이 사라진 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마윈 선생도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또 없고 여전히 참적 중인데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틱톡의 창업자 짱이밍 선생도 2021년에 사퇴 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또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기업 공개 안 해도 우리는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중국 난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근무를 하면서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특히 그 사람 알고리즘,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장이민 이야기도 재밌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또 두 번째로도 두산 소식을 알차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소식으로 넘어가고 이 장이민 소식은 추가로 또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 이달 말에 주주총회에서 박정원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임기 10년을 확정하면 사실상 1인 총수 체제를 굳히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선대부터 이어온 형제 경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는 게 재계의 시각입니다. 박사님, 이게 주총 얘기하기 전에 사실 오늘 3월 13일 오늘이 두산 역사에서 상당히 잊지 못할 날짜잖아요. 네, 제가 취재 수첩을 과거치를 정리를 하면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낙동강 페놀 사건, 페놀을 유출한 사건, 낙동강 물을 먹을 수가 없는, 먹으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다시 한번 반추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예 달력에다가 3월 13일 잊지 말자 낙종, 제가 그때 낙종을 했거든요. 특종의 반대말이 낙종을. 그렇습니다. 맞아요. 뉴스를
이런 뉴스가 있는 줄을 몰랐더랬어요. 근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계시는 유희림 위원장님께서 KBS 기자로 재직할 때 바로 두산전자가 낙동강에서 의도적으로 페놀을 대량으로 퍼부었다라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두산은 사실은 두산이 망하는 그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얘기가요. 두산이란 말에 돈을 산처럼 쌓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두자의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산이 돈을 쌓는 게 아니라 페놀이라는 공해를 하늘처럼 쌓아서 낙동강에 풀어제치는 아주 악덕 기업이다. 뭐 이런 정말 회사로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두산이 소비자 기업에서 B2C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물건 파는 거 이거 포기해버린 겁니다. 너무 이미지가 나쁘니까. 사실 오비맥주도 있고 마실 것을 파는 기업인데 너무 직결된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비맥주 우리나라의 맥주도 사실 그게 이제 일본 기린 맥주를 가져온 일본 맥주인데요. 그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을 했는데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두산 제품 일제 사지 않겠다. 이러니까 두산이 고민 끝에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을래 해서 업종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 오비맥주를 외국에 팔아버리고 지금 오비맥주는 한국 맥주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자신들은 중공업 쪽으로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핵발전소 이런 거 만들면 일반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후로 뭐 두산그룹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두산건설의 어떤 부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굉장한 부담을 줬죠. 그런데 이 두산그룹을 꾸려가고 있는 박정원 회장님이 박성직 회장으로부터 치르면 4대 그 아들인 박두병 씨부터 시작하면 3대인데 우리나라에 3대가는 재벌이 부자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네. 그 속담도 뛰어넘고 그러니까 밀양 박씨 집안이 지금 5대째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박정원 회장이 임기가 지금 8년 임기가 지나갔는데 이번 주중에 또 한 번 더 하시겠다고 또 이사 연임 안을 올렸어요. 박사님 근데 두산그룹은 원래 형제 경영하는 곳 아닙니까? 원래 형제 경영하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박두병 씨, 박성직에서 박두병으로 내려올 때는 장자 상속을 했는데 이 박두병 회장이 이제 박용곤 씨로 내리면서 박용곤 지금 3세대에서 박용곤, 박용호, 박용성 이렇게 쭉 형제 경영을 했는데요. 자, 그때 6대 회장인 박용호 씨가 형제 경영이라 이름으로서 자기 동생인 박용성 씨한테 물려줄 때 폭로를 했어요. 내를 쫓아내려는 음모다. 이 사람들이 회사에 배임 횡령을 해놓고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를 축출하려고 한다. 이래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박용호 회장은 형제들 박시미랑 박씨집안에서 제명당해버리고 지금 이제 박정원 씨로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세대 경영을 비교하면 박정원 씨가 그 동생들한테 이제 넘겨야 될 차례인데 자기가 또 한다? 이것은 이제 형제 경영이 끝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장자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냐? 또 박정원 회장의 아들이 최근에 경영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형제들을 결국 팽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번 두산그룹의 주총에서 과연 박정원 회장 체제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형제 경영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세간이 주목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의 장남 박상수 씨도 지금 두산그룹 지주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제의 난금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요. 박정원 회장이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형제들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형제들끼리 뭉치면 소외되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 회장이었던 박용호 회장의 경우에도 뭐 나름대로 경영에 성과가 있었다고 본인은 판단했는데 나머지 형들이 뭉쳐서 자신을 쫓아냈다 이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분 경영이 근데 형제들 숫자가 적을 때는 형제 경영도 돼요. 3년씩 해도 한 3명, 5명에서 3년 하면 15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음 세대가 완전히 공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촌들 또 형제들 숫자가 너무너무 계속 늘어나면 형제 경영을 영원히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서서히 계열 분리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금 박정원 회장의 동생이 있어요. 박지원 씨라는 분인데 정치인 박지원이 아니고 두산그룹의 부회장 박지원 씨가 있습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예, 이제 이분으로 넘기느냐 아니면 사촌으로 넘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그룹의 후계 구도도 좀 지속적으로 장기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는 28일 주총에서 박정원 회장이 한 번 더 임기를 연장하는 안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두산 소식까지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